2023년 우리 미술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했고 세계 3대 아트 페어의 일각인 영국의 프리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을 찾았죠.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이던 홍콩이 국제 정세의 여파로 주춤하는 사이 무섭도록 치고 올라가는 한국의 위상과 함께 국내 컬렉터 시장은 물론 전시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별세하신 한국 화단의 큰 어른 박서보 화백의 부고는 이런 승전보들 가운데 함께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현대미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50년대엔 그의 스승인 고 김환기 화백과 함께 한국 추상 미술계의 지평을 넓혔으며 60년대 이후부턴 마치 구도자가 참선에 들어가듯 묘법이라 불리는 단색화 연작을 통해 세계 미술 시장에 모노크롬 신을 주요했죠. 10여 년 전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당대의 영광을 누리는 노화백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조명되었지만 사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투사로서의 삶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우리 미술계의 살아있는 봉화였습니다. 현대의 취향, 이번 시간엔 고 박서보 화백의 삶과 작품들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시선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원로를 꼽는다면 김환기, 이우환, 그리고 박서보의 세 이름이 가장 유력할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의 별명으로 알려진 박서보 화백은 스승이었던 김환기 화백의 진전을 이어 우리 현대미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단색화 열풍에 크게 이바지했죠. 1958년 무렵 국내 최초의 앵포르멜 작가이자 추상 미술 운동의 기수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의 미대 교수와 학장을 지낸 베테랑 교육자이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행정가이기도 했죠. 경력적인 작가이자 운동가, 교육자인 동시에 미술행정가였던 그는 임종의 목전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천후 천병이었습니다. 앵포르멜 20대에 그가 유럽의 추상회화 운동을 뜨겁게 받아들인 배경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연이어 겪은 서구미술계가 허무주의에 봉착했다. 강점기에 태어나 6.25의 참담함을 정통으로 관통한 20세기 젊은 작가로서의 무력감이 그에게 다른 세계의 미술, 당시 세계 화단을 압도하던 추상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갈망하도록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양학과를 진학하여 고함 이응노 화백을 사사하기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전화에 휩쓸리고 돌아와 보니 서양학과밖엔 남아있지 않아 수와 김환기 화백과 사제간의 연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타임라인이 그를 인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이미 운동가로서 활동을 개시한 그의 괄목할 만한 행보라면 역시 반국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50년대 당시에는 신진 작가들의 데뷔나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국가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줄여서 국전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당시 26의 박서보 화백은 이른바 반국전 선언을 통해 기존의 아카데미즘을 식민잔재로 규정하고 화단 권력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죠. 56년 5월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박서보, 김영환, 김충선, 문우식 네 작가의 사인전은 비록 열흘짜리 짧은 전시였지만 여기서 비롯된 반국전 선언의 파급은 당사자들의 예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지 이름 없는 비평이 아닌 행동과 선언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수명을 걸고 단체의 목소리로 대변한 것은 한국 미술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당시의 젊은 작가들은 큰 탈 없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큰 사건을 통해 반석을 다진 박서보 화백은 후학들과 함께 점차 한국 미술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박서보 화백의 화업은 시기적인 변천사가 명확한 편으로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그의 작품 세계는 57년 무렵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원형질 연작으로 시작됩니다. 화백의 초기엔 전후 조국의 불안하고 보편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앵포르멜 계열의 오일 페인팅 추상화가 주를 이뤘죠. 1962년 원형질 연작으로 개인전을 열었을 당시 그는 전쟁의 참혹상과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는 창백하고 지친 인물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시 원형질 연작을 화백 말년의 단색화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한 작가의 세계에서 절망과 구원이라는 종교적 테마가 미술 양식의 변화를 통해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 이전까지의 유전질 시리즈로 대표되는 기간에는 팝아트나 오바트 계열의 색채 추상 실험이 두드러집니다. 미세 스프레이인 에어 브러쉬와 전통의 원색인 오방색을 사용해 마치 몬드리안을 연상케 하는 깔끔한 선과 차가운 질감의 미학적 감성을 구현했죠. 기술과 미래 앞에 선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소재로 한 당시의 작품들은 원형질 시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게 차갑고 기하학적인 추상을 고수하고 있어 이전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67년에 첫 실험을 시작으로 임종 직전까지 장장 50여 년간 이어지게 될 묘법 연작은 박서보 화백 고유의 모노크롬 회화로서 이후 한국의 단색화 장르를 대변하게 됩니다. 82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가 나뉘는 묘법 연작의 기본 기술은 요화물감 등을 올린 바탕 위에 연필이나 도구로 자국을 내고
이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작품 한 점 한 점이 매우 지난한 과정을 통해 완성되죠. 전기의 묘법은 캔버스 위에 두텁게 올린 유화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연필로 긁어 선을 내고 그 위에 유화를 다시 덮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새 살배기 둘째 아들의 방한지 위 낙서에서 영감을 얻은 묘법의 기술에 박서보 화백은 곧장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그의 미술은 치유와 성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86년에 세상에 처음 공개된 그의 후기 묘법 작품들은 전기의 캔버스와 유체를 대신해 한지와 수성 안료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물에 흠뻑 적신 한지를 올리고 연필이나 주걱으로 길을 내길 끊임없이 반복하는 제작 과정은 전기 후기 가릴 것 없이 구도적인 여정으로 반복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정화를 추구하는 수행의 과정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화백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완성이 아닌 완성을 향한 과정 자체였던 것으로 그 자신도 작품이란 과정에서 도출된 도야의 찌꺼기라 표현하곤 했습니다. 새천년 이후에도 묘법은 이어집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마술 같은 색채의 컬러 묘법 시리즈가 나타나고 넓게 바른 도자기 흙 위에 묘법을 펼쳐낸 세라믹 작품을 발표하는 등 그의 작품 세계는 멈추는 일 없이 확장을 거듭하고 있었죠. 9순이 넘은 고령과 오랜 투병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손에서 붓과 펜을 놓지 않고 남겨진 시간에 감사히 늘 작업에 몰두하는 노화백의 모습은 구도자의 단계를 지나 이미 그의 작품 안에서 일체된 경지였다고 주변인들은 말합니다. 박서보를 말한다는 것은 곧 한국 현대미술사를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고 합니다. 우리 회화의 역사에선 그를 빼놓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도 하죠. 전후 혼란한 시대를 등지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박서보 화백의 70년 화업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에 빗댈 수 있겠습니다. 그가 붓을 놀려 켜켜이 쌓아왔던 수신의 시간만큼이나 그의 작품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비평들 속에 회자될 수 있기를 그가 한국 미술사와 팬들의 기억 안에서 풍요롭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대의 취향 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